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신박오는 6월 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웹툰을 안 보다 보니까 웹툰에 관한 많은 좋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길게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에릭 킴 님도 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딸바보가 되었습니다. 소설 원작가가 제 아들입니다. 웹소설 작가가 웹툰으로 출간되면 수익이 증가됩니다. 라고 합니다. 네. 네이버가 웹툰을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네이버의 차기 성장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계 최초라는 웹툰 플랫폼을 통해 성장 엔진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네이버 웹툰은 작가들에 대한 원고료와 운영비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지난 10년 동안 흑자를 거의 기록하지 못했으며 2023년 태국, 베트남 같은 동남아 시장은 철수하고 유럽 현지 법인은 잠정 중단을 했군요. 이는 나스닥 상장을 위한 비용 절감 차원으로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국내 웹툰 공급은 진입 장벽이 낮은 상태로 23년 1분기에 등록 작품만 5,000개에 이를 정도로 과공급 상태로 현재와 같은 한정된 장르 로맨스라든지 판타지 여성과 소비층으로서는 시장 확대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는 웹툰 업계와 인력적인 면에서 작가들에게 과도한 분량을 요구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 분야의 전문가시네요. 웹툰이 흑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보는 게 아니라 유럽 플랫폼처럼 유료로 전환하는 게 맞지만 독자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다른 플랫폼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유저들이 많아지면 처음에도 우리가 99년 이럴 때도 야후 이메일, 저 아직까지 야후 이메일 쓰거든요. 공짜니까 공짜라서 유저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도 야후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광고가 뜨니까 광고로 돈은 버는 모델인데 지금 네이버 웹툰은 어떻게 이게 수익화 모니타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물론 그 IP 어제 얘기했던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IP가 그 IP 잠깐만요. 그 IP의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그 권리를 누가 갖는 거죠? 물론 작가가 가질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는요. SBS 뮤직뱅크라든지 뭐 그런데 가수들 나와가지고 했던 영상들이 요즘 쇼츠로도 많이 올라오는데 저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했더니 그 KBS나 이런 쪽에 아시는 분 얘기가 그거 다 KBS나 SBS 방송국이 가지고 있다. 그 저작권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네이버 웹툰이 그 IP의 권리를 가지는 건지 좀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읽어볼게요. 굉장히 잘 적어 놓으셨습니다. 웹툰이 흑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읽었고요. 네 번째, 웹툰 플랫폼은 유튜브나 온라인 게임처럼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플랫폼은 맞지만 유튜브처럼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올릴 수 있게 하거나 온라인 게임처럼 소비자들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비즈니스 면에서 주요 관건이라고 합니다. 자, 기대할 만한 점은 네이버 웹툰 중에서 뉴질랜드 작가가 그린 올림퍼스로라는 작품이 글로벌 작품으로 성공하고 네이버 웹툰 IP가 일본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며 그 가능성은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얼마나 많은 한국과 글로벌 작가가 좋은 컨텐츠를 올리느냐가 관건이며 상장한다면 그 자본을 그쪽으로 짧은 기간 내에 써서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 아유, 이 좋아요 한 100개 눌러드리고 싶은데 하나밖에 안 돼서. 자, 미국의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을 하면 그게 좋잖아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돈을 막대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IPO가 되면 그 IPO 어마어마한 시총으로 사람도 땡겨오고, 이런 충분한 이제 규모의 경제가 달성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게 결국은 주식시장의 순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큰 나무가 되기 전까지, 처음에 자라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었을 때 좀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그게 금융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유저들은 많이 당장은 돈을 못 벌어도 그죠? 큰 규모의 경제가 달성하기 전까지 그걸 처음에 인큐베이팅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키워주고. 자,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네이버 웹툰이 글로벌 1등이라고 하니까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다 보니까 거의 뭐 1시간 해가지고 좀 짧게 좀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뭐 석유 가스전 발견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저도 바빠서 뉴스나 이런 걸 못 봤거든요. 그냥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뉴스가 지나가는 거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해안의 2000조 석유 가스전, 천문학적인 전후방 경제 효과 기대. 이게 우리가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키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자, 윤 대통령이 3일 발표한 포항 가스 석유전은 매장량 면에서 한국자원개발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쓸 만큼 압도적이다. 전 국민이 최장 3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와 4년간 쓸 수 있는 석유다. 전 국민이 최장 30년. 우리가 1년에 그 수입해오는 석유가 꽤 많습니다. 석유 가격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긴 한데요. 한 40조에서 뭐 비쌀 때는 한 120조 그 사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50조라고 하더라도 30년, 그러면 10년만 하더라도 500조고, 그죠? 5, 35, 한 1500조 정도 될 수가 있겠네요. 거기다 이제 가스까지 있으니까. 자, 깜짝 발표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안부터 향후 일정과 변수, 분석기관이 미국 액트지오의 정책까지 5대 궁금증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자, 포항 영일만 아파트에 있는 심해 석유 가스전은 최대 140억 배럴을 기준으로 정부가 추정한 매장 가치가 2천조 원을 웃돈다. 올해 우리나라 지출 총 예산 규모가 657조 원이니까 3배 이상 크고요. 계획대로 석유 가스 생산을 본격화하면 천문학적인 전후방 경제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안덕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너무 과도하게 기대감을 높일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최대 매장 가능성이 140억 배럴을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이른다. 삼성전자의 시총은 지금 440조에서 450조 원이다. 안 장관 설명을 대입하면 추정 매장 가치는 최대 2200조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1년 GDP와 맞먹는 규모다. 근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이런 가치를 삼성전자 시총하고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는 저는 참 괜찮다고 봅니다. 너무 우리 정치권이나 이런 관료 분들이 나는 주식 안 해요를 예전에 자랑처럼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의 순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 이상으로 정확히 알고 계셔야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140배럴의 현재 가치는 삼성전자 시총의 5배다. 예. 그 주식 안 하는 분도 그러면 삼성전자 시총이 얼마야? 이렇게 좀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죠? 자, 안정관 설명을 대입하면 추정 매장 가치가 최대 2200조인데 우리나라 1년 총 GDP와 맞먹는 규모다. 자, 정부 고위 관계자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40억 배를 기준으로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평균 가격을 환산하면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된다. 예, 환율이 지금 뭐 거의 1,400원이니까 예상 자원은 가스가 75%, 석유가 25%라고 합니다. 가스는 3억 2천만 톤에서 최대 12억 9천만 톤, 석유가 7억 9천만 배럴에서 최대 42억 배럴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140억 배럴인 경우에는 한국은 브라질이 127억 배럴을 누르고 세계 15위의 석유 매장국으로 등극하게 된다고 합니다. 14위 매장국이 카타르네요. 카타르가 252억 배럴. 또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13위인데 262억 배럴.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석유 매장량을 확보하게 된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그쪽보다도 더 매장량이 많게 되네요. 그러면 다만 시추 기술력의 차이로 석유 매장량과 생산량 순위는 달라질 수가 있죠.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22년 기준으로 원유 도입 규모는 연간 10억 배럴에 달하는데 나오네요. 연간 우리가 10억 배럴. 자, 지출한 비용은 약 1,000억 달러로 1배럴당 도입 단가를 계산하면 대략 한 100달러 정도 나온다. 최근에 우리가 WTI만 보고 있잖아요. WTI 어제 뭐 74불 뭐 이러는데 우리는 중동에서 많이 가져오죠. 예, 그러니까 두바이유라든지 아니면 또 브렌트유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1년에 아무튼 연간 10억 배럴. 예. 자, 최대치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각종 생산량과 경제 효과 규모는 바뀔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정부가 발표한 최소 매장량은 35억 배럴로 최대 매장력 140억 배럴의 한 4분의 1 수준이다. 자,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포항 영일만 하니까 최백호 선생님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자, 영일만에서 해상으로 38에서 100km 떨어진 6-1 광구 북쪽과 8광구 일대 심해 지역이군요. 해상으로 38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자, 이곳에서 총 7개 정도의 유망 광구가 발견이 됐고 가장 규모가 큰 광구는 대왕고래 광구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동해 얕은 바다에서도 총 11번 시추공을 뚫은 끝에 국내 최초의 상업적 가스 생산이 가능했다고 말했고요. 당시 한 번 시추공을 뚫는데 대략 1,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됐는데 개발 과정에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초기에는 정부 재정 지원과 석유공사의 해외 자원 개발 예산을 사용하고 향후에는 해외 메이저 기업 투자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 재원 마련 문제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발표 직전까지 고민한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적지 않은 투자금이 필요한데 자칫 불확실한 사업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장관은 시추선은 확보했다. 올 12월부터 탐사 시추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1차 탐사 시추 결과는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답니다. 또 매장이 확인되면 2027년에서 28년께 공사를 시작해서 상업적인 개발은 현재로서는 2035년 정도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을 했군요. 27년에서 28년에 공사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27년에서 28년에 이 공사를 누가 시작하게 될까? 공사를 누가 맡아서 하게 될까? 제가 보통 어떤 이런 호재거리가 생기거나 했을 때 이게 3년 뒤에 수익화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3년. 그래서 너무 먼 거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초전도체, 그 다음에 뭐 바이오도 지금 개발해가지고 뭐 10년 뒤 뭐 이런 거라든지 3년 안에 어떻게 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수익화를 한다고 해도 이게 뭐 딜레이가 되고 불확실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24년이니까 내년 25, 26, 27에서 28년에 공사를 시작한다. 시작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성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 때처럼 유가가 3, 40불 갔어요. 그러면 야, 저거 우리가 개발하느니 그냥 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러면서 개발이 또 지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유가가 뭐 재작년처럼 130불 하면 야, 빨리 좀, 야, 시추공 들어가는데 1,000억, 아유, 그냥 해라.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좀 변수가 있고, 그죠? 상업적인 개발은 2035년입니다. 35년. 앞으로 11년 뒤입니다. 네, 11년 뒤면 초전도체가 오히려 상용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정부는 성공률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0% 정도로 나와 있는데 5번 정도 시추공을 뚫으면 한 번 정도 성공한다는 것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동해가서전은 11번 뚫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요 다음 기사를 좀 보면서 후속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영일만 호재 벌써 들썩, 에너지주 급등,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식시장 오늘도 보니까 아까 뭐 상한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어제 SK 지분 경쟁 가능성에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요 발표로 석유가스 관련주는 물론이고 이번 소식과 무관한 기업까지 사명에 석유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옛날 70년대에 우리나라 중동 건설 붐이 있었을 때 실제로 중동에서 장사를 하지 않는, 근데 건설이라는 이름 들어간 건설 화학마저도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죠. 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전거래일보다 상한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도시가스주 관련주로 분류되는 대성에너지도 상한가. 그리고 LPG, 액화석유가스 관련주인 SK가스는 주가가 6.7% 올랐고 흥구석유는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흥국도 아니고 흥구석유라는 회사가 있었네요. 정유주인 SK이노베이션과 이노베이션 우선주도 어제 6.3%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노베이션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던데
이런 이슈로라도 좀 오르면 그죠 다행이다 그죠. 강관 제조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했고 그러겠죠. 관련주로 꼽히는 화성밸브, 동양철관도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석유가스 채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석유 공업 제품 생산 기업인 한국석유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진짜 한국석유 뭐하는 회사죠? 매장된 석유가스가 140억 배럴에 달할 수 있고 탐사 시추에 나선다는 소식이 산유국 합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관련주 상승을 이끌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은 종목에 따라 갈렸는데 개인은 한국가스공사를 91억 원어치 그리고 SK가스를 80억 원어치 순매수했고요. 대성에너지, SK이노베이션은 매도했네요. 외국인은 가스공사와 SK가스를 순매도를 했고요. 반면 이노베이션은 또 사들였다고 하네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표한 매장량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인되는 것 자체로도 경제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소식이라고 했다. 증권가에서는 실제 시추에 나서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경고도 등장하고 있고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한 매장량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매장량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채굴 단계에 돌입하더라도 시추 원가가 경제성이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경계한다. 문경원 메리츠증권연구원은 설치에 개당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추공을 최소 5개 뚫겠다고 발표했으니 시추 이전까지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한국가스공사는 생산된 가스를 인수하고 육지까지 파이프라인 설치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가스전은 규제 사업으로 분류될 전망이기에 적정 투자 보수 이상의 초과 이익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네요. 일단 정부에서 추진은 할 거니까 그죠. 나중에 다 뚜껑 열어봤을 때 경제성이 그때 뚜껑 여는 시점에 유가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가스 가격도. 근데 어쨌든 공사 이 시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강관 요런 거는 좀 쓰이겠네요 보니까. 네. 옛날에 대륙 제과는 저거 썬버너 그런 거 하는 회사고 터지지 않는 썬버너가 아니고 터지지 않는 맥스였고 이거 후육강관 이런 거 하는 업체 거제도에 하나 있었거든요. 후육강관 이게 최대 지름 3에서 4m 강관 두께가 60mm에 이르는 대형 관관인데요.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비롯해서 부두 및 저반시설, 해양플랜트의 주요 구조물 기둥으로 사용되며 해양플랜트 강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기자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탐방을 갔다 왔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마트만 북적, 미소비자 돈줄 마른다. 네, 근데 아까 공사 시작은 일단은 3년 뒤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네, 주가가 조금 나중에 좀 안정화됐을 때 삼강 M&T였네요. 삼강 M&T. 요즘 이래서 주가가 어떤가 모르겠네요. 삼강 M&T라고 하니까 안 나오네. 이름이 뭐 좀 바뀌었나 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마트만 북적, 미 소비자 돈줄 마른다. 어제 그 ISM 제조 PMI가 또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약간 둔화되는, 예, 지금 2분기 GDP 예상치도 뚝 떨어지고 있는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를 강하게 견인해온 소비 지출의 냉각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페드의 강력한 고금리 정책이 2년여 만에 경제를 끌어내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블룸버그는 미 경제분석국 자료를 인용해서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지난해 6월 5.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해서 올해 4월에 1.0%까지 내려갔다고 보도를 했고요. 가처분 소득 증가율 1%는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4월 미국 개인 저축률은 3.6%를 기록했어요. 역시 16개월 만에 가장 낮다고 하고요. 팬데믹 기간에 대량 살포된 현금이 바닥난 영향이다. 잠깐만요. 16개월이면 언제죠? 1년 뒤면 작년 6월이고 6개월 빼면 22년 연말 주가가 제일 바닥칠 때 그때였다, 그죠? 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개인 소비는 같은 달 전월 대비해서 0.1% 감소해서 시장 전망치 0.1을 하회했고요. 상품 소비가 많이 줄었고 서비스 지출도 약해졌고, 특히 수요의 원동력인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했고, 소비는 미국 경제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요인으로 경제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 지난 4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3%, 개인 지출은 0.2% 증가했고 3월에는 각각 0.5% 그리고 0.7% 늘어났기 때문에 한 달 전과 비교해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 증가율이 모두 둔화됐습니다. 자, 앤드루라는 시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관계자들은 소비 지출이 어느 정도 냉각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고 볼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을 했네. 미국 경제가 둔화 신호를 보이는 것은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통상 통화정책 효과가 나타났는데 시차가 있음을 감안하면 22년 3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후 약 2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하강 신호가 나타난 것이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뚜렷해졌는데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는 지난 4월에 전월 대비 0.2% 증가해서 전달 0.7%보다는 크게 둔화가 됐고요. 1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도 경기 냉각을 지금 확인해서 1분기 성장률은 종전 속보치 1.6에서 수정치 1.3%로 조정이 됐고, 2분기 전망치도 어제 또 떨어졌죠. 2.6인가에서 1.8인가로 떨어졌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최근 2분기 성장률 전망을 2.7에서 1.2로 낮췄네요. 연준이 인플레이션보다 걱정해야 할 것이 이제는 경기 둔화가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최근 기업 실적을 보면 소비자들이 재량 소비재보다 생필품 위주로 소비하고 있으며 고소득층마저 할인 상품을 찾으면서 월마트나 저가 할인점인 달러 제너럴의 매출이 증가했다. 알리테무의 매출도 증가를 했죠. 자, 연준과 시장은 오는 7일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과 실업률 등 새 일자리 보고서가 향후 노동시장의 방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주목하고 있는데, 고용시장의 냉각까지 확인이 되면 경제 하강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네. 6월 이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AI 때문에 이 화이트 칼라 리세션도 되게 이게 멈추질 않고 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감안을 해보면 경기 둔화가 확실한 조짐이 나오면 그동안에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 쇼트만 파타임 잡이 많이 늘었다고 돼 있는데 보통 이렇게 그 경기가 둔화됐을 때 기업이 이 파타임 잡부터 이렇게 또 자르기 때문에 고소득 화이트 칼라도 자르고 파타임 잡도 하면 저는 7, 8월 달쯤에 미국의 실업률이 4%대로 한번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 막 이런 목소리들이 막 나올 것 같은데 자, 글로벌 회계법인 어니스트 영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시장 모멘텀 둔화는 계속해서 소득 성장을 제한하고 저축 감소와 부채 부담 증가 속에 소비를 자제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가격 민감도를 감안을 할 때 가계 지출 모멘텀은 갈수록 냉각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6, 7, 8월 달에 페드가 그당 안에 증시를 억눌렸던 그런 긴축은 분명히 완화될 거는 같은데 경제 지표가 계속 이렇게 약간씩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바이든 정부는 정부대로 또 경제가 하드 랜딩은 되면 안 되니까 또 둔화 조짐이 나왔을 때 또 정부에서 또 개입이 들어갈 거고 같고 그래서 그 샤오셀의 바보라는 얘기는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연준 중앙은행이 찬물을 털었다가 뜨거운 물을 수도꼭지를 돌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수도꼭지를 여러 사람이 잡고 있어요. 제롬 파월은 계속 물가를 잡기 위해서 찬물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했는데 찬물 틀고 잠시 그 방에 갔다 오면 제닛 옐런이랑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또 뜨거운 물 틀어놓고 있고 갔다 와보면 뭐야 아직까지 물 온도가 높아서 왜 이렇지 하면 자꾸만 제롬 파월은 찬물 틀고 자리 비우면 또 뜨거운 물 틀고 수도꼭지를 여러 사람이 만지고 있는 그리고 글로벌하게 지금 수도꼭지는 중국은 또 뜨거운 물 풀고 있고 유럽도 지금 이제 금리 내리고 그래서 이게 되게 지금 굉장히 예측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 돈 잘 버는 기업들 찾아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마초의 나라의 첫 여성 대통령 3부 요인 여걸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년 멕시코 헌정사 최초라고 하고요. 좌파 집권당 쉐인바움이 당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1824년 헌법 제정 이후 20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이 향후 6년간 멕시코는 대통령직이 6년이네요 또.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고요. 쉐인바움의 승리로 멕시코는 대법원장과 상하원 의장까지 3부 요인이 모두 여성으로 채워지게 됐다. 와, 그래요? 대법원장도 아마 여성이고 상하원 의장도 국회의장도 여성분이시군요. 자, 여론조사기관 앵콜의 출구조사 결과 쉐인바움 후보가 58%의 득표율을 얻어서 29%에 그친 갈베스 후보를 두 배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쉐인바움 후보는 모레나의 창당 멤버로 이번 대선 출마 전까지 수도 멕시코시티의 첫 여성 시장을 2018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 지냈군요.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유대계 혈통인 과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멕시코 국립자치대 우남에서 물리학과 공학을 공부했군요. 95년 우남에서 에너지공학 박사 과정을 밟으며 처음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멕시코 여성이기도 했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 기존의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분이다, 그죠?
에너지 산업과 기후 분야 전공인 셰인바움 후보는 2000년 멕시코시티의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 당시 시장이었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이 그를 장관에 임명했었군요. 2006년까지 시 장관을 지내며 이름을 알렸고, 2011년 모레나가 창당될 때 함께 했다고 합니다. 온건한 이민정책 추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 공기업 강화 등 오브라도르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개성 발전시키겠다고 공약을 했고, 현지 매체들은 미국보다 멕시코가 더 빨리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다면서 이번 대선이 역사적 선거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었다, 그죠? 자, 멕시코 주요 야당의 첫 여성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호스피나 바스케스 모타 상원 의원은 지난해 가부장적인 나라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멕시코 역사를 나누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멕시코는 세계적으로 남성 중심 문화, 마치스모가 강한 나라로 꼽힌다. 이게 남성 중심 문화를 마치스모라고 하는군요. 멕시코가 이제 스페니쉬를 쓰잖아요, 그죠? 마초, 저 사람 되게 마초. 거기서 마치스모, 남성 중심 문화. 2019년이 돼서야 개헌을 통해 헌법에 성평등적인 요소를 삽입할 만큼 여성의 사회적 권리 보장이 더딘 편이었군요. 브라질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로마 가톨릭 신자가 많지만 여성의 가정 밖 삶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에 189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대법원장을 배출했고, 한편 이날 멕시코 유권자들은 대통령 이외에 상하원 의원, 주지사, 지방의원 등 2만여 명의 공직자를 함께 선출을 했고, 선거는 투표 이전부터 당일까지 사상자가 잇따라 유혈 사태로 좀 얼룩졌다고 하네요. 자, TSMC 수율이 80% 주장의 삼성 2026년 1나노 도입 얘기가 있습니다. TSMC 수율 80% 주장의 삼성 2026년 1나노 도입이라고 돼 있는데, 차세대 2나노 공정 양산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도권을 지금 잡기 위한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TSMC가 2나노 기술 진행 상황을 최근 파트너사들에게 공개했다고 합니다. 25년 하반기 양산을 자신하면서 개발 과정이 순조롭다고 밝혔고요. 2나노 공정에 처음 적용돼 이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이 목표 성능의 90%를 달성했다고 자신했답니다. 3나노부터는 이제 삼성전자가 TSMC의 4나노 기술을 게이트 올어라운드를 이용하면서 기술을 이용하면서 앞서 나갈 거라고 했는데, TSMC가 벌써 이 GAA 기술을 이용해서 2나노의 90%. 자, GAA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 4개면을 감싸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이 높은데, 현재 파운드리 업체 중 3나노 공정에서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인 GAA를 적용한 것은 삼성전자가 유일한데요. TSMC가 3나노까지 기존 핀팻 기술을 활용을 하고 2나노부터는 GAA를 적용해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TSMC는 이 GAA 공정을 활용한 2나노 공정 수율이 이미 성숙 수준이라고 밝혔고요. 샘플인 256메가 SRAM 시험 생산 결과 수율이 80%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미 2나노 첫 양산 계약 물량이 5나노 공정 때보다 2배 이상 많다고 밝혔고요. 업계에서는 애플이 2나노 공정의 첫 고객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TSMC는 2나노를 양산한 지 1년 뒤인 2026년 1.6나노 공정 양산도 시작한다고 밝혔고요. 라이벌인 삼성전자도 차세대 공정 개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반격에 나섰는데 11일에서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과 세이프 포럼 2024를 열고 파운드리 기술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다음 주 13일에 제가 LA로 가는데 실리콘밸리에서 하군요. 특히 이번 포럼은 전영현 신임 DS 부문장 지지난주에 새로 부임하신 분 이후 첫 공식 핵행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전자는 1나노 공정 로드맵을 오히려 1년 앞당기는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애초 27년 계획했던 1나노 일정을 26년으로 당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선단 공정에서 AMD와 협업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리사수 AMD CEO는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에서 신형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도전장을 내민 인텔도 올 하반기에 2나노급에 해당하는 20A를 양산하고 내년에는 1.8나노에 도전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야, 이런 거 보면 참 TSMC가 참 대단한 회사는 맞다, 그죠? 야, 제가 그 영화 Catch Me If You Can 가끔씩 어떤 기업들에 대한 기업 보고서나 기사를 읽다 보면 Catch Me If You Can 이런 게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예전에 권오현 부회장님이 쓰신 초격차라는 책이 저희 집에도 있는데 삼성전자를 IR을 가보거나 하면 그때도 2017년도에 중국 굴기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삼성전자 IR을 호텔신라랑 이런 데 가서 듣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 쪽의 전무님이나 이래 나오셔가지고 발표하시는 거 보면 Catch me if you can.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런 걸 느꼈는데 지금은 따라가기 바쁘다, 그죠? 삼성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삼성이 그동안에 쌓아온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따라잡고 잘 할 거다라고 믿습니다. 네. 그게 삼성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기아도 그랬고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그렇게 잘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뭐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죠? 잘 할 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 마법을 봉쇄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적 분할 절대 하면 안 되고 인적 분할도 투자자한테 기존 주주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거든요. 선택권을 주지만 이 인적 분할을 되게 악용을 해가지고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그 경우가 뭐 대다수였습니다. 이걸 금지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나왔나 봅니다. 자, 이러면 오는 3분기부터 상장사 인적 분할 시에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금지되네요. 이에 따라서 인적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가 신주를 발행받아서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의 마법이 차단될 전망이다. 자,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개정안에서 오는 7월 16일까지 입법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고요. 이 개정안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그리고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서 3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서 상장사의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합니다. 자, 제가 현재는 자사주의 경우에 어제 SK 사태 때도 말씀드렸죠. 지금 자사주 25%를
그거는 의결권, 배당권, 그거 신주 인수권 이런 모든 주주권이 정지됩니다. 자사주의 경우에는. 그런데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서 자사주에 대해서도 신주 배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이 많이 됐습니다. 다른 주주권과 달리 분할의 경우를 특별 취급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만큼 개정안에서 이를 막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그리고 향후 추가 취득이나 소각 등 처리 등의 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장사는 이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첨부 서류로 제출하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사주를 처분할 때 처분 목적이나 처분 상대방과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이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제 SK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을 때 이 자사주 25%를 얼마든지 백기사한테 넘기면 그러면 모든 기업은 적대적 M&A가 가능해야 됩니다. 예, 가능해야 되고요. 그래서 경영진이 아니면 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주주가치 재고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경영이 되면 언제든지 저 회사 왜 저래 하면서 언제든지 적대적 M&A가 돼야 되는데 그 SK가 갖고 있는 그 25% 자사주가 대주주 마음대로 백기사한테 넘어갈 수 있고 이러니까 M&A가 되기 힘들면 주가가 계속 저렇게 저평가돼서 거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M&A가 가능하려면 언제든지 적대적 M&A가 가능하려면 이 자사주를 대주주가 원하는 대로 못하도록 해둬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